사회생활을 하면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십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인 것 같아요. 주문하려고 딱 메뉴판을 보는데 첫 마디가 오늘 네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얻어먹으려고 하고 항상 먼저 취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쟤는 항상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안 하려고 하네. 과연 어떤 때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면서 악의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로버트 그린의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고 아주 깊이 숨겨진 모습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포지션과 역할에 맞는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밝은 가면도 있고 아주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그것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이런 어두운 모습들은 지나치게 본인이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치게 스스로를 갉아먹을 때 주로 발동이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때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면서 악의 모습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지나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학벌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특정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나친 공포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버튼이 딱 눌러지면 폭발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본인 뜻대로 잘 안 돼. 본인이 뭔가 하려고만 하면 제동을 걸어. 내가 팔다리가 다 잘린 기분이 들어. 이럴 때 그런 공포스러운 행동들이 발동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행동들, 이런 무서운 행동들은 또 언제 드러나는가? 본인이 필요한 게 있는 사람, 아쉬운 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게 없는 사람. 절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무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아래 사람 대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 식당에서의 모습, 아니면 주차할 때 주차관리 직원들에게 대하는 모습, 택시 기사님들에게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서 본인의 인간의 본성들이 진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군생활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장 때 인간성이 드러난다. 이등병, 일병 때는 전부 다 겸손하고 전부 다 태도가 너무 좋고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상병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무섭습니다. 그럴 때 진짜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교 이후로 십몇 년 만에 만난 친구인 것 같아요. 먼저 연락이 왔어. 그래서 점심 한 끼 하재요. 그 달이 워낙 바빠가지고 시간 빼기도 쉽지가 않았는데 점심시간을 빼서 만났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주문하려고 딱 메뉴판을 보는데 첫 마디가 오늘 네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먼저 보자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첫 마디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친구 태도가 뭐지?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태도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기본적인 태도가 그럴 것 같아서. 항상 먼저 얻어먹으려고 하고 항상 먼저 취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아담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 따르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테이커의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되면 상대방들은 이제 매처나 아니면 기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쟤는 항상 먼저 취하려고 하네, 먼저 얻어가려고 하네, 자기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안 하려고 하네. 그런 작은 행동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시그널로 쭉 포착이 되면 그럼 점점 이제 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건 거예요. 그죠? 사실 기버는 먼저 주려고 하고 매처는 주는 사람에게 같이 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테이크로 딱 시그널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방은 이제 가드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도 굉장히 좁아지고 그러면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고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배신하고 말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감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적으로 얽혀있는 사람인데 일을 맡기면서도 끊임없이 간섭하는 사람.
의심하고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오랫동안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맡기려면 믿고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거나 여야 되는데 맡기는 척 하면서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마이크로 매니지를 진짜 지겹도록 지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장기적인 관계를 함께 가지고 가기는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을 리더로 모셔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 스스로가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 큰 약속은 어기지 않아요. 근데 작은 약속들을 계속 어겨요. 큰 약속은 왜 어기지 않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작은 약속들은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메일 보내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메일이 없다든지 이거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팔로우업이 또 없어. 약속도 계속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이라든지 장소 약속이라든지 계속 깜빡깜빡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신이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중요한 약속들은 그렇게 어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무의식이나 본인의 인식 속에 내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시그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작은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시그널을 빨리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죠. 세 번째, 시간으로 감정으로 갑질하는 사람. 무조건 자기 위주야. 자기한테 맞춰야 돼. 갑자기 금요일날 점심 먹고 김대리, 김과장 언제까지 해? 오늘 안으로 꼭 마무리해. 오늘 저녁 6시에 약속이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는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점이 있죠. 예측 가능성. 그죠? 이 사람을 꾸준히 신뢰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언행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예측 가능성이 깨질 때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거든요. 근데 예측 가능성은 바로 시간으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시간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만약에 그거 못 지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 갈구고 나쁜 말하고. 근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나에게 시간을 보장을 해줬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어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으로 또 감정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헤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결과가 안 좋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애초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매번 결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미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의 선수, 최고의 연봉액을 받는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도 한 해 타율이 3할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10번 중에 7번은 아웃을 당한단 말이에요.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도루를 하고 그런 화려한 모습들만 보이지만 사실은 17번은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매번 성공을 해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 헤어질 수 있다? 이 말을 입에 좀 달고 있거나 그런 말들을 은근히 내비친다. 그러면 사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뒤통수를 치겠구나. 마지막 5번째,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점 한 개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의 머릿속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의 테이커들의 공통점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크게 보면 세 종류로 나뉜다. 항상 상대방으로부터 더 얻으려고만 하고 뺏으려고만 하는 테이커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웬만하면 기분 좋게 베풀려고 하는 기버가 있고 테이커를 만나면 나도 뺏으려고 하고 기버를 만나면 나도 줄 수 있는 매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테이커는 아니에요. 맨날 뺏어가는 인간들 인맥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허우같이 맨날 퍼줘요. 지 거 못 챙기고. 항상 친구들한테 평가를 이렇게 봐. 쟤는 지 것도 못 챙기면서 저렇게 사람만 좋아. 아휴, 그죠? 그게 실패한 기버. 매처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괜찮은 사람들이죠. 가장 성공한 기버는 뭐예요? 자기 것도 잘 챙기고 내실도 있고 역량도 있으면서 그 친구는 항상 먼저 선심을 베풀고 먼저 좀 나눠주려고 하고 밥도 자기가 사려고 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본인이 기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자기 사업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기버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인맥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략적인 기버들이다. 뭔가를 줄 수 있으면서도 뭔가를 내가 내주는 것이 그렇게 본인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대책 없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기버로서 포지셔닝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배신을 하지 않는 찐 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역시나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나의 껍데기뿐만 아니고 나의 껍데기 안에 있는 한강 작가님의 표현에 따르면 나의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 그 알맹이까지도 아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진급이 실패했어요. 근데 껍데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유 지가 뭐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찐 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는 그 정도 위치보다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친구인데 때가 안 맞았나 보다. 근데 그 친구는 분명히 더 잘할 거야. 너무 마음 상심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진짜 본질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이죠. 그죠? 두 번째, 극적인 순간에서 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찐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슬플 때와 가장 기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 가족상이 있거나 이럴 때, 그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친한 제 지인들의 가족상이 있다. 그러면 두세 가지 정도 항상 신경을 씁니다. 첫 번째는 항상 첫째 날 장례식장을 가려고 해요. 웬만하면. 둘째 날은 여러분들 사람이 항상 많아요, 보통. 지방이든 아니든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화환에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화환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장례식장에는 오히려 밖에 두는 화환, 큰 화환 말고 영정사진 옆에 두는 작은 화환이 오히려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사회생활 이분은 많이 하는 분은 아니라서 밖에 있는 화환도 다 안 찰 것 같다. 그러면 밖에 있는 화환을 보내드리고 정말 특별하면 밖에 화환과 안에 화환, 작은 화환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조의금은 그렇게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슬플 때 그 슬픔을 나누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누려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두 번째의 극적인 순간은 바로 기쁠 때죠. 오히려 여러분들 기쁠 때 같이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더 드뭅니다. 슬픔의 감정은 오히려 상대방이 좀 우위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쁨의 감정은 먼저 질투심이 생겨요. 인간 모성의 법칙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미트 프로이데, 즉 함께 기뻐하기라고 부른 개념이 있다. 사람을 무는 뱀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크게 기뻐하려 한다. 아무리 저급한 동물도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고차원적인 동물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다. 실제로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기쁠 때 진짜 진심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심을 다해서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찐 내 사람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내가 막 예를 들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약간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지가 더 잘 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찐 내 사람은 아닌 건 거죠.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너무 즐겨보는데 14편에 보면 이성균 배우, 이제 박동훈 부장이 상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직원들의 이메일에, 사내 이메일에 박동훈 상무 승진이 뜬 거야. 박동훈 부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심으로 박수를 칩니다. 눈물 날 정도. 왜? 그 위에 상무 전무들이 박동훈 부장을 너무 괴롭혔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박동훈 부장이 상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 마을 잔치를 연. 그 장면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런 순간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보면 내가 진짜 내 사람에게는 슬플 때 정말 같이 슬퍼해주고 아낌없이, 기쁠 때 듬뿍 모든 마음을 다 열고 아무런 사심 없이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또 다짐을 해보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엄마랑 이제 대적하려고 하고 엄마를 무시하려고 하고 엄마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의 가장 낮은 시험 점수인 16점을 받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눈도 한 개 안 마주치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놀랍게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과 협상을 하실 때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삼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과 협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로서 아이들과 협상할 때 그런 부모로서의 협상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아이들과 협상을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반발심이 생기죠. 이게 상사건 부모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약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게임을 언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자기가 게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게임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하는 것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게임을 할까? 게임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한번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막 4살, 5살 이런 애들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정도 수준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들, 중학생들,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 협상하기 가장 까다롭잖아요. 그 친구들 대상으로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획지를 보면 조율 과정이 필요하겠죠. 무조건 이제 수용을 하면 안 될 거고요. 평일에는 예를 들면 딱 2번만 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1번만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한다. 예를 들면. 그리고 시간은 평일에는 30분에서 1시간 한다. 주말에는 2시간 정도 해줄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조율을 해서 최종 합의를 하면 너 지킬 수 있겠어? 네가 생각하기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빠랑 합의를 하는 거야? 이건 네가 약속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민 끝에 조금 더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한 합의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미 내가 선택했고 내가 조율했고 내가 약속한 합의안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말로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합의서를 쓰십시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합의를 하는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이렇게 쭉 적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인도 시키십시오. 어떻게?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3자 서면 합의를 한 것이죠. 그걸 이제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찍어 두시고요. 카톡방에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저는 그 합의서를 방에 딱 붙여놨습니다. 요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때를 쓸 수 있죠. 더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훨씬 더 본인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과정, 그 절차가 내가 하는 것을 무조건 엄마 아빠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그리고 뭔가 엄마 아빠도 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네? 그리고 나서 서로 합의를 했네? 그리고 나서 약속까지 했네?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와의 약속을 조금 더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민주적인 절차이고 상대방에게 사실 인지부조화 효과를 일으킨단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지부조화는 내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던 그 예스의 행동을 내가 그 뒤에 어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몹시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합의했던 행동들은 그 뒤에 지키려는 강력한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부모들은 화를 내면서 야 게임하지 마. 너 지금 게임할 때야? 맨날 게임만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지부조화가 걸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행된 행동이 없는 거예요. 합의하지도 않았고 내가 규칙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꼭 한 번에 그게 모든 것이 합의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조금 더 아이들의 편에서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고 그리고 합의된 내용을 지키면 좋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아이와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애가 게임을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게임이 진짜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건 건지 아니면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건 건지 특히 아이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고요. 게임의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방에서 깊숙이 가서 게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어두움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멀어져서 나 혼자 뭔가만을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케이가 된 그 시간에는 거실에서 당당하게 밝은 곳에서 엄마 아빠 보는 곳에서 본인이 즐겁게 하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을 해주면 게임이 무조건 내가 숨어서 엄마 아빠 몰래 해야 되는 그런 나쁜 것이다, 그런 어떤 죄의식,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몰래 뭔가를 숨겨야 되겠다라는 본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없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걸핏하면 협상을 하려고 해요. 양치질을 할 때도 엄마 나 양치를 하면 뭐 해줄래?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 매. 안전벨트 매면 뭐 해줄 건데? 샤워하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거기서 여러분들 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하죠.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협상이 가능한 아이템과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아이템이 명확하게 집에서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모든 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기본적인 포인트들, 그죠? 먹고 싸고 자고 씻고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예를 들면 그 이외에 공부를 하고 게임을 하고 에버랜드에 가고 여행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들 합의의 사항입니다. 무조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 포인트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 하면 뭐 해줄래? 이런 거 없어. 근데 이거는 아빠와 엄마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해보자. 선을 좀 정해줘야 모든 것을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 말리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애기들도 말빨이나 논리가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잘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그래도 협상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서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합의안을 이끌어보자. 그리고 너 여기 사인해. 이거는 사실은 서로 일단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정도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사실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운동도 좋아하고 애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머리는 있어서 시험 치면 그래도 중상 정도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6학년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어머니와의 거리가 아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그런 관계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와서 뭐 수학 문제도 풀고 그래도 그 기본적인 거는 원래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수학 같이 하는 친구들 보면 답안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맨날 그거 뺏기고 제출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를 속이기 시작을 했고 머리가 큰 거예요. 이제 엄마랑 대적하려고 하고 엄마를 무시하려고 하고 엄마랑 전쟁하려고 하고 그죠? 엄마도 이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면서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니까 이제 거의 강을 건넌 것처럼 관계가 멀어졌어요. 거의 집에서도 대화는 없었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고 씻고 그냥 잠자고 또 나가고 엄마랑 대화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그 정도 수준의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지선다였거든요. 찍어도 25점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가장 낮은 시험 점수인 16점을 받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데 너무 짜증나. 그때부터 막 한숨 나오고 긴장되고 나는 빨리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보나 안 보나 시험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꾸지람 하려고 불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선생님 눈도 한 개 안 마주치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재현이를 한 6개월 넘게 쭉 지켜보니까 재현이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재현이를 너무 좋아한다? 일기장을 내가 매일 보잖아. 근데 일기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재현이 너다. 너 알고 있었냐?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수업 듣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 중에 한 명이 재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푹 숙이고 눈물이 맺혀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1년간 아버지는 바빴고 어머니랑 거의 냉전을 펼쳤고 친구들 말고 어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 뜻밖의 생각도 못하게 수학시험 16점을 받고 나서 한 주 뒤에 선생님 나를 불러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별 대단한 칭찬도 아닌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이게 뜨겁게 차오르든지 선생님은 당연히 그걸 보고 있었겠죠. 근데 끝까지 선생님 눈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선생님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쭉 듣다가 인정해 주시고 너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는 말을 듬뿍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가면서 차가운 복도에서 혼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시퍼렇게 멍들었던 어린 13살짜리의 가슴에 처음으로 그 인정이라는 따뜻한 말이 탁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눅눅듯이 녹아서 작은 아이의 마음속에 진짜 꽃이 피기 시작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6학년 2학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진짜 놀랍게도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수학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6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 작은 그 마음이 그 당시에 13살의 류재현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믿음과 그 인정의 씨앗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제가 부모들을 만나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활발하고 눈도 똘망똘망하고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습관적으로 김길동이는 안 돼, 쟤는 안 돼 그런 말을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너무 좋은 집안이고 부모도 막 의사고 그리고 애기도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아이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야기를 하루 같이 있으면 몇 번을 해요. 그런 말 할 때마다 아빠한테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5살짜리 6살짜리 꼬맹이가 아빠가 하는 말 다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말이 가장 안 좋은 버릇입니다.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었죠. 코끼리가 1살짜리 코끼리가 쇠사슬을 발목에 딱 차고 있으면 완전히 장성한 코끼리가 되어도 그 쇠사슬을 풀지 못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코끼리는 발만 들면 그 쇠사슬이 뽑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너는 다리를 들지 못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면 커서도 그 정신적 감옥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정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더 물질적으로 더 해주고 어떻게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영유에 보내고 다 좋은데요. 물질적인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의 가슴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보는 경영권 분쟁 전문 로펌입니다. 경영권 분쟁 사건들을 주로 많이 다루겠죠. 근데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 사건에 거의 3-4건에 1건 정도는 전부 다 가족 간의 분쟁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아버지께서 기업을 물려주시고 가시면서 아이들 3명에게 33% 이렇게 해서 지분을 물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죠. 아버지의 그 선의가 아이들 사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2세 경영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말에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대화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반복돼요. 자기 세상이 아버지예요. 너무 안타깝죠.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대화 속에 우리 아버지가요 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해요. 친한 분에게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님, 대화 속에 아버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되고 이사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인정투쟁 속에 살아서 가슴 속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정을 잘 해주지 않아요. 평생 치열하게 인정투쟁을 형제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충분히 인정을 못 받아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시퍼런 피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평등한 관계, 그리고 좋은 대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먼저 부모가 아이를 인정을 해줘야 아이도 부모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특징이 바로 여기 상호성의 원칙에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떤 자식이 부모를 인정을 해줄까요? 그래야 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그 온기로 이 거친 세상들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춘기 되기 전에 아이들과 협상을 하실 때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좋은 협상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협상을 해야 되는 영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영역과 협상을 하면 안 되는 영역을 먼저 기준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협상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협상은 지시된 것을 따르고 따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런 방식은 협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지시와 복종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모의 말에 따르고 좋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관점에서 내가 엄마 아빠랑 이런 합의를 했고 이걸 지켜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의 입장에서 합의안을 이끌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 이론이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온전하게 대학을 다닌 거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이고 처음으로 진학을 했던 퀸스 대학교에서도 중퇴 1년 만에, 그리고 박사과정을 하러 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이틀 3일 만에 중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럼 과연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바로 대학 교육이 비디오 게임과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육을 게임화해서 기본적으로 흥미 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협상바이블과 대화의 밀도 저자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90년도에 퀸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경영학을 공부를 하다가 1년 만에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경영학은 아닌 것 같아 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으로 학사를 하고요. 그래서 중퇴를 하지 않고 쭉 공부를 다 했어요. 경제적인 사고도 하지만 이과 기반의 물리학을 공부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세계 최고의 명문 중에 한 개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중퇴를 해요. 사실은 이제 온전하게 대학을 다닌 거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이고 처음으로 진학을 했던 퀸스 대학교에서도 중퇴 1년 만에,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하러 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이틀 3일 만에 중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는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각을 보이지 않고 좋은 태도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일론 머스크는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대학을 부정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전제는 이렇게 봐요.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은 전부 다 배울 수 있다. 공짜로. 유튜브에서도 배울 수 있고 구글에서도 배울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다. 꼭 대학일 필요는 없다 라고 전제를 깔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에서 그나마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첫 번째는 교수들이 내는 그 짜증스러운 숙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버티는지 견디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동년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일하기 전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대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러면서 아주 꼬집어서 대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은 연극 같다. 교수가 한 명 앞에 나와서 혼자 떠들다가 간다. 재미없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내용들, 20년 전에 30년 전의 내용들을 계속 울고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한다. 세 번째는 미래에 사용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학습은 개인의 동기가 충만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으면서 교수가 풀으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푸는 척하면서 그런 어노잉한 홈워크들을 쳐내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아요. 언제까지 당신의 자식들이 누군가가 내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에 길들여져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그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서 누군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럴 수 있는 인재로까지 거듭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 누구의 문제를 대신해서 푸는 사람, 코드를 맞춰서 해결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럼 과연 대학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바로 대학 교육이 비디오 게임과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육을 게임화해서 기본적으로 흥미 유발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재밌어야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습 과목과 학년의 경계를 허물고 누가 4학년인데 선배로서 이렇게 받들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학습이 부담으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숙제, 어노잉 홈워크 이런 것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강의로 구성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1인의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받아 적고 문제를 내고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협업을 해서 푸는 방식으로 진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대학 교육이 완전히 다르게 접근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재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무조건 미래에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유용한 지식을 내가 몰입해서 스스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대학 교육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비영리 학교를 세우기도 했어요. 스페이스X의 캠퍼스 내에 에드에스트라라는 학교를 세워서 일론 머스크의 자제들도 이 학교에 다닌다고 하고요. 사실은 비밀리에 붙여진 학교예요. 홈페이지도 없고 공고도 없고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학교이고, 전교생이 50명도 안 되는 이 학교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한 개는,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떻게 함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는 학년에 대한 구분 없이 수직적인 계열화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외국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코딩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대학도 설립을 하겠다고 공표를 했는데, 그리고 부지까지 다 사놨고요. 거기서 이제 대학 교육을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좀 남다른 발상, 화성에 가겠다. 인류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내연기관을 벗어나서 우리는 전기차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행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제할 수 있다. 모든 하나하나의 생각과 사고와 실천 방식들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뛰어나고 시대를 앞서 있죠. 미래지향적이고, 그죠? 근데 과연 그의 그 사고방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이제 한국의 어떤 규제와 관련된,
태도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파지티브 규제 방식을 쓰고요.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씁니다. 파지티브 규제 방식은 뭐죠? 법령에서 허용되어 있는 열거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고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뭐예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령에서 허용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파지티브 규제 방식은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타다 사건이잖아요. 타다라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오면 타다도 마찬가지고 우버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때요? 혁신적이다. 기존에 없었던 거네. 기존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도 없네. 잘하네.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미국식, 그죠?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식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존에 없던 게 나왔네. 현행법에는 없는 거네. 불법이네. 하면 안 되네. 저걸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그걸 법률로 허용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겠네. 기존의 택시 운송업자들이 피해를 보겠네. 이러면서 모든 혁신들은 사전에 전부 다 싹을 잘라버려요. 그죠? 왜? 열거된 것들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죠. 이것만 해. 이것만 집중하면 돼. 라고 이제 입버릇처럼 말하는 부모들은 그거밖에 못하는 아이가 될 것이고, 괜찮아. 이런 것만 하지 마. 그건 위험하니까. 딴 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와 함께 큰 아이들은 훨씬 더 사고의 폭이 무한대로 확장될 거예요. 왜? 화성에 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없어요. 전기차를 타지 말아야 되는 법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의 차만 썼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지구에서만 살았단 말이죠. 기존에 우리가 은행만 썼단 말이죠. 그 생각을 벗어나면 전부 다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의 확장이 안 되고 그러면 창의성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사람들을 갇혀두는 그런 반사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되는 것만 된다고 생각할 것인지 안 되는 것은 시도해봐도 된다고 생각할 것인지 이 방식의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